이사장 이명현입니다. 오늘 뭐 평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반갑기도 하고요. 특히 오늘 이 심포지움을 이제 열게 되었는데 제 1회라고 쳤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그 워크숍을 제 1회 워크숍을 개최를 했고요. 그 워크숍은 그 주로 교사나 빅스토리를 그 현장에서 그 이끌어 나가시는 교사분이나 활동가를 위한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작업으로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빅스토리 자체에 대한 성찰을 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 이 심포지움이 이루어지도록 그 도와주신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하고 또 유미과학문화재단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시고요. 이사장님 모셔서 축사도 좀 이따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오늘 이사장님이 부산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직접 못 오셨지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시고 몇 년째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위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유미과학문화재단은 작년 이맘때쯤 편입을 끝내고 제1회 시상식을 거행하였고, 지난 1년 동안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구성원들의 의식구조를 과학화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색 끝에 빅스토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빅스토리야말로 학제간의 칸막이를 전부 다 걷어내고 요즘의 그 트렌드인 융복합, 통섭, 이론적인 어떤 그 새로운 창의적 지혜의 창출을 위한 어떤 그 기초, 태풍 후에 바다 속에 먹이가 더 풍부해지듯이 확 한번 흔들어 놓는 데서 뭔가 지혜의 단초를 잡을 수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이번에 우리 그 빅스토리 협동단 뛰어넘어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넓혀가는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자연이라고 하는 현상, 그리고 그 자연 현상에 대한 해석, 인식, 이런 것들이 들어와 줘야 되기 때문에 역사는 과학과 만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저기 이렇게 지구사의 범주가 넓혀지고 저것이 빅스토리에 넘어오게 되면 이제는 진짜 자연과학과 만나는 식으로 확대되는, 그래서 빅스토리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빅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개념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 같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이겁니다. 또 천문학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유리 가가린이 이제 처음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 우주로 나아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바라보면 저게 언제 찍은 지구인지 모르지만 항상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지구를 바깥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가 객관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북아 역사를 다루고 있을 때도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틀리고, 심지어는 그 관점의 정당화를 위해서 역사적인 팩트를 왜곡하는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 그런 객관화라고 하는 작업에 있어서 어떻게 얼마나 이런 자연과학,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녹아들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도 결국은 저렇게 끝내셨던, 그래서 제가 할 말을 다 잃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천문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개인적인 신뢰가 쌓였던 것도 그렇지만 학문적인 신뢰가 쌓였던 지점이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목으로 역사를 넘겨다보는 천문학의 또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창피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빅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무지한 사람이 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의 그런 심각성 같은 것도 있어서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방식으로도, 그러니까 반반 넣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루어졌었다고 얘기를 듣고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퍼센티지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원래 그 안대로 뭐 과학이 한 대충 50%, 역사가 50%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미래라는 쪽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미래가 조금 더 많은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고 과학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도 비기스토리 강의를 하고 특히 교사연수 강의를 하고 이럴 때 그러면 비기스토리 중에서 빅뱅 우주론 강의를 해야 되는데 빅뱅 우주론의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의해야 될 게 뭐냐를 따지면 저는 팽창 우주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교양 천문학이나 또는 교양 강의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비기스토리를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듣는 학생들이나 청중들이나 또는 교사들한테 어디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럼 거기 정말 팽창 우주라고 하는 그 팽창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과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조금 약간 두 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에게 비기스토리를 이야기할 때는 팽창 우주라고 하는 팽창 우주의 메커니즘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어떤 데 초점을 맞추면 왜 우리가 그 빅뱅이라고 하는 순간부터를 따져보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얘기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결국은 연결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화학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원소들이 별로부터 온 것들을 인지하고 하지 않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행위하는데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다소 대답이 궁색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기원적인 원초적인 연결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객관화시켜서 시공간에서 객관화시켜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야만 역사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 시각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빅뱅 우주론이라든지 생명의 탄생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그것이 갖고 있는 맥락 위주로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교사 연수에서는 정반대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부산대학교의 김상욱입니다. 여기 앞에 요 불만, 네, 감사합니다. 사실 벌써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겹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텐데요. 비슷한 주제를 하다 보니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물리학자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가장 까칠한 집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학자를 그 연구 분야에 참석시키기로 했다면 이제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 거란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언제나 가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점은 이제 물리학자와 소통이 끝나면 모든 과학 분야와 소통에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그 기준을 지키시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굉장히 좀 쓴소리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맡은 본래의 그 임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당연히 조지현 교수님과의 인연으로 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의외로 그렇게 오랜 인연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짧고 굵게 갖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한번 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빅히스토리라는 얘기를 리밍한 박사님과 일을 같이 오래 하다 보니 많이 들었는데 듣기만 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역사 얘기라는 생각을 했었고 계속 과학자들이 좀 들어봐야 된다는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큰 귀로 듣고 흘려버리기만 했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책을 사서 이제 보게 됐는데요. 저는 사실 보고서 순식간에 읽었어요. 정말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넘기는데. 그래서 이걸로 책을 만들다니 이런 생각까지 들던데, 그러면서 계속 머리에 걸리는 건 복잡성의 증가. 딱 이제 걸린 거죠, 저한테.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심한 말을 했다가 조지현 교수님과 연락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나고 주로 전 싸웠습니다. 1년 동안. 조지현 교수님하고 저는 이렇게 잘 지낸 적도 있었지만 주로 제가 이제 딴지를 많이 걸고 이건 과학이 아니다 하면서 많이 싸웠었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할 얘기도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분야를 발표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 강연을 부탁받았을 때 접속한다고 했지만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점점 후회되는 정도가 심해져서 어젯밤에는 급기야 도저히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 토론자한테 파일을 보내줘야 된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저희는 안 그렇거든요. 과학자들끼리는 그런 전통이 없어요. 그냥 저희는 모든 주제를 서로 다 압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누군가 중력파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은 미리 듣지 않아도 뭘 얘기할지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전통이 없는데 이제 인문사회 쪽은 항상 뭐를 미리 굉장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포지션에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협동조합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자연과학자 분들인 반면에 저는 이제 역사학을 전공한 정말 순수하고 사실은 굉장히 철저한 인문학자다 보니까 이제 아까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실제로는 이제 서로 절충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치열한 좀 서로 다른 이야기도 어느 정도까지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를 사실은 물리학 하시는 선생님의 토론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은 발표를 굉장히 잘 재미있게 들었고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큰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커멘트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발표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하세요. 제가 특히나 이제 역사학자이고 저는 특히 20세기 미국사가 원래 제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사실은 이제 빅뱅부터 미래까지 이 모든 것 크로스를 보십시오. 예. 예. 벽을 허는 그런 모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셜 브레인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생명의 거대한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명의 거대한 나무고, 그리고 이게 여기가 38억 년 전쯤이죠. 생명의 40억 년 전쯤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박테리아, 알케아, 그 다음에 원핵생물, 진핵생물 이렇게 쭉 거대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정보 선생님 계시지만 이 생명의 거대한 나무들을 봤을 때 이게 현재 시점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보이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는 종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종들의 많아야 한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90% 정도는 다 멸절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운 좋은 종이고 생명의 진화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바로 우발성입니다. 우리가 6,500만 년 전쯤에 소행성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공룡은 멸절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동물 속에서 정말 미미한 존재였던 인간이 세상을 열지를 못했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존재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6,500만 년 전에 떨어졌던 소행성, 우리가 그걸 다시 볼 수는 없지만 떨어진 운석을 보시면 우리가 저 운석 때문에 여기 존재한다라는 묵념을 하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생명의 다양성 중에서 우리 인간을 봤을 때 그 굉장히 독특한 점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밤입니다. 밤. 이 밤을 밝히는 유일한 종이죠. 불빛을 내는 종들이 있습니다만 인간은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서 밤을 밝히고 있는 종입니다. 문명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고 가히 지난 2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다고 가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믿어도 될 겁니다. 제가 한국복잡계약회 회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입장에서 왜 그럼 제가 이 빅히스토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고 드린 거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데요. 그 빅히스토리에서 지금 현재 기술하는 역사관은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요. 빅뱅에서 시작을 해서 인류까지 가고요. 인류 끝점을 알면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라인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빅히스토리라고 하지만 이게 빅히스토리가 아니라 틴 히스토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복잡성이나 입장에서 인류 말고 어떤 새로운 뭔가가 나와요. 그러면 빅히스토리는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가지로.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 많이 하는 얘기지만 생존자 바이러스라는 게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아니고 바이어스요. 생존자 바이어스라는 게 있잖아요. 인류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 이걸 어떻게 종적이 아니라 횡적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8개 임계국면이라는 것도 그 책에 보면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골디락스 조건이 만족한다는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이 그 가스레인지 위에 라면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올려서 올린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 100도씨에 끓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물이 100도다라는 게 물이 끓기 위한 골디락스 조건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별이 탄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했던 어떤 물리적인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이 별이 탄생하기 위한 골디락스 조건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디락스 조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땐 어떤 걸 염두에 두게 되냐면 뭔가 누구를 위한 for whom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책에선 for whom, 누구를 위한 골디락스 조건이냐면 마찬가지로 현 인류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너무 인류 중심인 것 같은 것이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가 좀 들어올 때부터 흐느적 들어오고 매우 우울한 표정에 이렇게 좀 더티한 목소리로 지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까지 병원에서 목에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입으로 해서 뭐 쑤시고 밑으로 쑤시고 좀 잘라내고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화면이 안 나오는 게 제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안 나온 거죠 지금. 예, 요거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이 자연과 문명, 역사적 접근, 뭐 여기는 빅 히스토리를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 이름이 좀 커야 된다 그래서 그냥 고칠 것 없이 자연과 문명, 역사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뭐 별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이제 그냥 제가 이 역사학 쪽에서 역사학은 이제 주로 문명 쪽을 다루겠죠. 그런데 누가 뭐하고 전쟁을 어떻게 일으켰고 누가 누구를 암살했고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만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역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폭을 좀 넓혀가고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뭐 이런 거를 약간 좀 스토리를 모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서 그 자연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뭐 실로 복잡하겠죠.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숲을 사실은 잘 고려를 안 하는데, 인류 역사 자체가 숲에서 시작하고, 숲을 계속 없애가는, 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석기 시대 숲 가장자리를 태우면서 이제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유럽 사회를 볼 때, 지금 비행기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유럽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그냥 되게 밭이 있고 사람이 있고 이러지만 중세 때에 뭐 누가 만약에 진짜 그 당시에 누가 비행기 타고 이렇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허세가 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얘기하기로는 이제 천문학자들은 흙가시 빼면 남는 게 없다고. 네, 그래서 인류사의 우주사적인 의미가 뭐냐? 이런 문명의 우주사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천문학자들은 인간을 가리켜서 흔히 이제 별먼지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의 어떤 긴 역사를 통해서 인간을 구성하는 재료들이 나왔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별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별먼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구 위에서는 사실 우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구의 역사라는 것은 별먼지들이 어쩌다 보니까 의식을 갖게 되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또 아름다운 문명도 만들어내고 하는 우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실험을 벌이고 있는 어떤 광경, 그것을 기술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역사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가 결국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도달해 왔는가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천문학자들이 역사를 재구성을 할 때 과거를 기초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래 기술하고 과학한 사람들이 그게 사람이 만든 건데 특히 초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람들하고 사회 영향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굉장히 개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완전히 무시하고 원리하고 산업하고 이런 쪽으로만 바라봐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특히 인터넷하고 IT 같은 경우는 소셜 팩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미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사.
그래서 미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그때 조정 교수님이 당시 미국사 전공인지 몰랐어요, 제가. 근데 그 앞에다 두고 제가 미국사 강의를 했어요. 일종의 초연대 미국사 강의를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했는데 나중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저하고 마지막까지 사실은 안타까웠던 게 초현대사에 대한 개념 정립과 그런 것들을 접근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못해서 좀 굉장히 안타까웠죠. 제 이 첫 번째 장인데 이게 아까 얘기하려다만 역사학자들 계신데 이런 거